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루바야 콜탄 광산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광부와 아이들 그리고 여성 등 최소 2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확인된 사망자 수만 최소 227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루바야 광산은 전 세계 콜탄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요충지입니다. 콜탄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항공, 우주 부품에 쓰이는 탄탈륨의 원료입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M23 반군 세력이 장악하여 강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반군이 광산 수익을 무력 충돌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인들은 하루 몇 달러를 위해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수작업으로 채굴을 해왔습니다. 부상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현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이스라엘 대리대사에게 72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남아공 외교부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아리엘 세이드먼 대리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전격 추방했습니다. 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아공 대통령을 모욕하고 외교 관례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 남아공 고위 외교관에게 72시간 내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양국은 이미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의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하며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아공이 테러단체인 하마스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번 외교관 추방 사건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우방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정부는 남아공이 이란과 하마스를 옹호하며 반미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주권 침해와 외교 규범 위반에 따른 정당한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남아공 내 유대인 사회 일부는 게시물 몇 개를 이유로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왕실이 12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스캔들에 직면했습니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비의 아들 마리우스 보르그 회이비가 성폭행과 마약 등 38개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는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성폭행은 피해자가 잠들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범행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3kg 이상의 마리화나를 운반한 중대 마약 혐의를 포함해 총 38가지 죄목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이비는 오랫동안 약물 남용과 정신적 문제를 겪어왔다며 일부 가벼운 혐의만 시인한 상태입니다. 오슬로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콘 왕세자는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며 재판 절차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이비는 공식적인 왕실 직함이나 역할은 없지만 그동안 왕세자 부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노르웨이 왕실 지지율은 과거 81%에서 70%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국민들은 사건과 무관한 고령의 국왕 부부에게는 여전히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판은 3월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재판 종료 몇 주 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최근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앞다투어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강경한 태도에 대응해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짜는 모습입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낮추는 대신 캐나다산 농산물 수출로를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에 맞서 중국이라는 경제적 대안을 선택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위스키 관세 인하와 30일 비자 면제 등 구체적인 경제적 실리를 챙겼습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역시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관계 재설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핀란드와 프랑스 그리고 한국 등 주요국 정상들도 이미 중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모두가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미국 중심의 대중국 단일 대열에서 벗어나 유럽과 중견국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들의 이런 행보를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총리는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독자 행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대중국 포위망에 균열이 생기면서 세계 경제 질서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국제 정세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유럽연합 외교수장은 자국민을 살해하는 정권은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혁명수비대는 알카에다 및 하마스와 같은 테러 단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유럽의 이번 결정이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럽 정책 이반자들이 위험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유럽이 중동 전쟁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유럽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최고 지도자, 직속기구로 정규군과 별개로 운영되는 핵심 군사 조직입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 2019년에 이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은 전략 드론 1000대를 추가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란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역 전체에 파멸적인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양측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그동안 하마스의 선전이라며 부정해왔던 가자지구 보건부의 사망자 집계가 정확하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미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가자 보건부의 집계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이 수치를 부정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가자 보건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의구심을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 역시 정부 보고서에서 해당 데이터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가자지구의 피해 규모를 축소해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이스라엘의 책임을 회피하고 미국의 무기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비판합니다. 현재 가자지구의 사망자 수는 최소 7만 1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 수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수치를 부정해온 정치인들과 단체들은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니제르 수도 니아메 인근 국제공항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의 기습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 사이 공항 주변에서 격렬한 총격전과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니제르 국방부는 이번 교전으로 군인 4명이 다치고 공격자 20명이 사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격자 중에는 프랑스 국적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11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슬람 국가 ISIS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군사기지에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제르 군사정권의 지도자 티아니 장군은 공격을 막아낸 러시아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와 베냉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이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 비난했습니다.
티아니 장군은 이들 국가가 용병을 지원해 니제르를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제르 군정은 지난해 쿠데타 이후 프랑스와 결별하고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총성과 폭발음으로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격 당시 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들은 회항했으며 현재 공항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당 공항에는 프랑스와의 외교 갈등으로 수출이 중단된 대규모 우라늄 물량이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2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기상 관측소는 이번 달 강수량이 20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한 달간 모스크바에는 약 92의 강수량이 관측되며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쌓인 눈의 높이가 60cm에 달해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폭설의 여파로 퇴근길 통근 열차가 지연되고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강력한 저기압과 대기 전선이 모스크바 상공을 지나며 이번 눈을 뿌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극동 캄차카 지역도 강력한 눈폭풍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캄차카에서는 눈이 건물 2층 높이까지 쌓여 도시 기능이 일부 마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예멘 북부 반군 통제 지역에서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 계약을 해지합니다. 후티 반군의 지속적인 탄압과 직원에 대한 괴롭힘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예멘 북부에 남아있던 현지 직원 365명이 내년 3월 말까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WFP는 지난 8월 후티 반군이 직원 38명을 강제로 억류한 이후 이미 해당 지역의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명확한 증거 없이 UN 직원들을 외국 스파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탄압해왔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호데이다 항구의 휴전 감시 임무를 3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티 측의 방해로 인해 더 이상 임무를 지속할 목적이 사라졌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입니다. 현재 예멘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심각한 기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엔은 한 달 안에 1,800만 명 이상이 식량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내년 구호 활동을 위한 자금도 목표치의 25% 수준에 불과해 생존을 위한 필수 지원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후티 반군에 대항하던 남부 연합 세력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발생해 정세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던 세력 간의 동맹이 무너지며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상대 세력의 자중질환은 결과적으로 후티 반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내전과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으로 예멘 주민들의 생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빙하가 녹아내리는 북극에서 이례적인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곰들이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며 살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극지연구소는 지난 20년 넘게 약 800마리의 북극곰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빙하가 급격히 사라졌음에도 북극곰들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새끼도 잘 기르고 있었습니다. 북극곰들이 줄어든 빙하 환경에 맞춰 사냥 방식을 바꾼 것으로 분석됩니다. 좁아진 빙하 구역에 먹잇감이 밀집되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사냥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지에서 술록이나 바다코끼리를 사냥하는 등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았습니다. 일부 북극곰은 생활 시간의 90% 정도를 육지에서 보내며 창의적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스발바르 지역에 한정된 것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빙하가 더 빠르게 녹으면 북극곰의 적응 능력도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